평생 이거 입어보실 일이 없으실 거거든요, 진짜로. 입어보시라. 평생 이거 입어보실 일이 거의 없으실 이게 진짜 이렇게 생겼구나. 되게 신기하다. 아까 사무실 방에 가니까 네. 되게 특이한 옷이 하나 있던데. 네, 그 옷은 검색 옷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네. 처음 보는 옷인데 그거는 무슨 옷인가요? 예, 그 방검복이라고요. 방검복이요? 예, 보통 이제 방검복이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총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국가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총 맞을 일은 거의 없잖아요, 살면서. 네, 그쵸. 예, 그 총을 왜 맞겠어요? 근데 칼 맞을 일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칼을 맞을 수는 있거든요. 예. 방검복은 네. 이렇게 예를 들어 칼로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네.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보호 장비입니다. 호신 장비가 되는 거죠. 그걸 박사님이 왜? 제가 이제 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대표적인 공매도 옹호론자거든요. 저는 네. 항상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입니다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는 네, 사람이란 네.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을 때 보통은 테러가 따라오거든요. 네. 공매도 기사를 검색을 하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연구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겠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학계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매도에 대한 연구들을 하시죠. 네네. 따라서 그분들은 다 공매도에 대해서 코멘트를 내지는 의견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필요한 제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무수한 악플이 날리고요. 무수한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두 번 그렇게 테러를 당해보시면 다 떠나시거든요. 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네. 그래서 끝까지 남은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거기 제 이름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몇 분 더 이렇게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의 다양성, 네. 공매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괜찮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반대로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 사람들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는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비슷하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 네. 집중 공격을 받게 되고 테러를 당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한쪽 의견은 완전히 시장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 거고요. 반대쪽 의견만 시장의 대세인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러한 한쪽으로 완전히 의견이라는 것 내지는 생각이라는 게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리는 현재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검복을 입으시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방검복 제가 이제 요즘은 그래도 조금 많이 공매도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어요. 공매도 부분 제기해 봤더니 사실상 별거 없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공매도 부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부분 제기라도 하면 시장이 폭락할 거다라고 걱정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재개를 해봤더니 폭락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쵸. 예, 그래서 그 재개해도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이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라는 쪽으로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요즘은 안 입고 다닙니다. 근데 네. 이제 올해 초 1월달, 3월달 그 근처만 돼도 사실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출퇴근할 때 항상 입고 다녔죠. 평생 이거 입어보실 일이 없으실 거거든요, 진짜로. 자, 입어보시라. 입어보시라. 평생 이거 입어보실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진짜 이렇게 생겼구나.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 되게 좋아. 이런 데 이제 만져보시면 이렇게 철판 진짜 달라. 철판 느껴지시죠? 최근에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상 뭐 개인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로 공매도를 개인이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나요? 진짜 투자하는데. 저는 양쪽으로 다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만인 게 기관은
상승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하락에 대한 투자도 있잖아요. 칼을 두 자루로 들고 있는 거예요. 위쪽으로도 치고 아래쪽으로도 치고.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공매도가 허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네. 공매도를 실질적으로 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네. 상승 쪽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쪽은 나랑 경쟁한 쟤네들은 칼을 두 자루 들고 위쪽으로도 치고 아래쪽으로도 치는데 난 칼 한 자루만 들고 위쪽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장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박스권에 갇히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거의 7, 8년을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코스피가. 네. 이런 현상이 또다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 구조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네. 3%, 2%에서 3%의 저성장이 지금 고착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성장도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업들의 주가가 잘 안 오른다는 얘기죠. 국가 경제가 천천히 성장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업도 천천히 성장을 하는 거고요.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또다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위쪽만 바라봐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쪽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도 저는 궁극적으로는 포트폴리오 방식의 투자를 지향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포트폴리오 방식.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보면 일단은 단타 중심이죠. 아, 네. 그 다음에 몰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많아봐야 한 두세 개? 음. 이렇게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두 종목 가지고는 안 되죠. 답답해가지고 뭔가. 예, 근데 좀 해. 예, 여러 종목으로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는 게 최소한 5-6개 정도는 이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히려 더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 중에 공매도가 한두 종목 끼어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공매도만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내가 한 종목만 들고 여기서 돈을 다 벌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종목, 최소한 5개의 종목 정도로 분산을 시키되 네. 그 중에 한두 종목 정도는 공매도로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방식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주식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면 최근 들어서 보면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죠. 네. 심지어는 레버리지 인버스까지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분명히 하락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 하시는 투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갖춰주는 거는 저는 오히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투자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거래 융자 많이 쓰시잖아요. 네. 네. 신용거래 융자가 사실은 공매도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신용거래 융자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네네. 주가가 상승할 때 쓰는 방법이죠. 네.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내가 돈이 부족해요. 네. 네. 그럼 돈을 빌려와서 주식을 사고 실제로 가격이 오른 가격에 되팔아서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되죠. 네. 예, 갚고 나서 그 차익만큼을 내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네. 공매도는 반대거든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이 빌린다는 행위 자체는 똑같은 거거든요.
돈을 빌리느냐 주식을 빌리느냐. 주식을 빌려서 팔죠. 네. 실질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빌려온 거니까 네. 되갚죠. 그러면 그 차익만큼 가져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신용거래 융자와 공매도는 사실상 그 구조가 동일합니다. 하나는 상승에 대한 투자, 하나는 하락에 대한 투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신용거래 융자는 괜찮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시죠. 25조예요, 잔고가. 네.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공매도는 완전히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방향성만 반대인 거거든요. 신용거래 융자에서 신용거래 융자 어려우니까 금지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사실 공매도도 똑같은 제도거든요. 우리나라에 공매도가 들어오는 시기와 신용거래 융자 제도가 들어오는 시기가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제도는 같은 날 우리나라의 제도, 같은 날 제도가 도입이 돼요. 네. 왜 그러냐? 이거는 대칭적인 제도거든요. 그래서 1969년도였나요? 제가 연도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60년대 후반에 공매도 제도와 신용거래 융자 제도가 같은 날 도입이 됩니다. 이게 같은 제도, 대칭성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었던 거고요. 네.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지금 보면 신용거래 융자는 좋은 제도, 공매도는 사악한 제도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실 텐데 네. 사실은 이 두 가지 제도는 동일한 제도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네. 공매도를 활용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을 보시면 작년 3월달에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를 했잖아요. 일시적으로 금지를 했잖아요. 네. 일본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얘기조차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일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쉽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매도의 25%를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 비율이 높네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2% 정도 되잖아요. 네. 예, 예전에는 1%였다가 지금 조금 늘어서 2%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 살짝 늘어서. 근데 일본에서는 무려 25%를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개인 투자자들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신용거래 융자 활용하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공매도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저한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그리고 아마 이 영상에 악플이 엄청나게 달릴 거예요. 엄청나게 달릴 텐데 물론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여러분들께서 신용거래 융자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공매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로 넘어와서 이제 국내 최근에 기준금리가 한번 인상했고 또 이제 연내 또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또 B2B2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와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좀 B2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투자자들의 연내 주식하는데 좀 문제 생길 정도의 문제 수준은 아닐까요? 뭐 괜찮을까요? B2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제 B2의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로 인용이 되는 게 신용거래 융자라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신용거래 융자를 보시면 25조 원 정도 수준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신용거래 융자 잔고 수준을 보시면 10조가 채 안 되거든요. 10조 정도 내외였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게 25조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2배가 넘게 2.5배 정도 지금 증가를 한 거잖아요. 10조에서 25조가 된 거니까. 그럼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냐, 우리가 레드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B2라는 거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의 투자인 건 분명해요. 이게 수익이 날 때는 2배가 나는 방식인 거고요. 반대로 손실이 날 때도 2배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2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B2를 활용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보통 내 돈 갖고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종목을 샀어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을 사죠. 네. 근데 항상 오르나요? 안 그렇잖아요. 자기는 나의 판단에서는 분명히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해서 샀는데 네.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더 많은 것 같아요. 흔히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럼 보통 주가가 떨어질 때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떨어질 때요. 떨어질 때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네, 손절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난 5% 빠지면 손절하겠다. 10% 빠지면 손절하겠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네, 방식이에요. 네, 근데 제 주변에 계시는 어떤 개인 투자자들도 아주 드물게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거의 99%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못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저도 이렇게 못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질 때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분들은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나요? 버티시죠? 네. 용어도 있잖아요. 네. 버텨라. 네. 네, 용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최악의 경우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주가는 어차피 사이클이 있으니까 네. 다시 또 올라가는 기회가 오겠지. 그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이제 쉽게 말하면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나는 이제 회수를 하겠다. 네.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비투를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손절이 아니라 청산을 당하게 되시거든요. 네.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투는 항상 증거금을 유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증거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위험성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네. 증거금을 납부를 못하게 되면 나는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은데 못 끌고 가죠? 강제 청산을 당해버리죠. 반대 매매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네, 강제 네.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되는 시점은 보통은 나의 손실률이 거의 극대화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강제 청산을 당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나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음. 기다려서 회복할 수 있겠지라는 이 최후의 보루가 비투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인 거거든요. 최후의 보루가 없다는 거. 잘못하면 내가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가장 손실률이 높을 때 내 포지션이 끝나버린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고 비투를 활용하는 그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네. 다만 전체적인 비투의 규모가 지금 현재 위험 상태에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거래 융자잔고가 25조예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지금 2,500조가 좀 넘죠. 네. 2,500조에서 2,600조 그 사이쯤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전체 주식시장의 1%면 2,500조에서 600조라고 잡으면 1% 정도예요, 지금. 아, 또 그렇게 보니까 또 얼마 안 돼 보이네. 그렇죠.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 내외 정도 된단 말이에요. 물론 신용거래 융자가 다는 아닙니다. 스탁론 같은 것도 있고요. 아, 네. 주식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5조보다는 더 클 거예요. 이거보다는 훨씬 클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 내외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의 2% 정도가 지금 B2 규모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정도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신용거래 융자를 쓰시는 분들 이게 이제 잔고가 만 10조에서 25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예를 들자면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빌려서 비투하다가 네. 지금은 2,500만 원 빌려서 비투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 1,000만 원 빌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이제 동학개미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진입을 합니다. 네네. 거의 2배가 많아지거든요. 아, 투자자들이 늘어난 거구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서 비투하시던 분들이 2,000만 원을 빌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1,000만 원 빌려서 비투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근처에서 1,000만 원, 1,200만 원 그 근처에서 여전히 비투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비투하시는 분들 숫자가
작년에 엄청나게 투자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이 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별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2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이 B2가 위험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이 B2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네네. 가계부채가 너무 커졌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 B2도 가계부채로 잡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네. OECD에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등이에요. OECD 그런 32개, 걸로 1등하면 안 되는데. 예, 32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여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죠. 네. 그러면 가계부채를 일정 부분 억제를 할 필요성은 충분한데 네. 이제 신용거래 융자나 이런 B2들도 다 가계부채에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일반적인 신용대출, 네. 그다음에 투자를 위한 B2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B2에 대한 규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네. B2가 지금 당장 레드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네. 가계부채라는 이 큰 틀에서 보면 이거를 지금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B2도 계속해서 더 강한 규제들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밖에 없죠.